지금부터 제22차 모교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모교대화의 사회를 맡은 국무총리 비서실 시민사회협력행정관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유례 없이 이어진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해 농업인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모교대화에서는 농업인 단체의 대표들을 모시고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총리님께서 실시간 댓글을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한길 농민의 길 상임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흥식 전국 농민의 총연맹 의장 함께해 주십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호김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재열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태식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일련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함께해 주십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 단체연합 상임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가을날입니다. 전국에서 농업인 단체를 맡아서 애쓰고 계시는 단체장님들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서 매주 목요일 초청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농업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일이고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 장마가 너무 길었죠. 이제 54일인데 뭐 수십 년 만에 그렇게 긴 장마는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태풍도 여러 개가 오고 그래서 전국의 농업인들, 축산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의 현장을 다 돌아보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가축은 사실은 축산인들에게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물에 다 떠내려가거나 또 수십 리 수백 리를 떠내려갔는데 또 살아서 돌아온 녀석도 있고 하여튼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경우라든지 또 농작물이 완전히 그냥 다 물속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겪은 것 등등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들을 직접 제가 보면서 어떻게든지 정부가 국가가 이분들에게 좀 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우리 농림부 장관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제가 직접 대통령께도 건의를 드려서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것만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은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식량에 대한 시각이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은 상당히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식량 주권이 없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 식량 주권을 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들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수해 피해 농업인들이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이나 농가 피해 복구 또 조속한 생활 안정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물론 우리 농업인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좀 정부에서 듣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농업인을 대표하시는 단체장분들을 모셨는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고 또 좋은 정책 대안도 말씀해 주시면 정부는 경청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정책을 채택해서 실천하는 노력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정말 그냥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을 잘 아셔서 체면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정부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주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는지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임영호 회장님께 말씀을 묻겠는데요. 이제 올해 그 장마가 굉장히 길었고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그냥 그 호우가 오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물이 많이 불었죠. 그리고 이제 태풍이 몇 개가 연달아서 오고 그래서 이 농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평년하고 비해서 올해 현장의 피해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총리님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신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가 생산적인 상호 의견 개진을 통해 농업, 농촌 문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졸업식, 입학식 등이 취소되면서 하예 농가의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 개학 연기로 인해 학교 급식 가치료는 물론 우유, 계란, 축산물 등이 안정적 소비처가 끊겨 납품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외국 인력 수급 차질에 따른 농가 경영 자체의 문제, 시장 유축과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방금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지난 4월에 발생한 냉해로 인해 가수 농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8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 세 차례의 태풍으로 농작물 침수, 쓰러짐, 낙가 등 약 12만 4천 헥타 피해와 가축 폐사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정부의 발빠른 대처로 재해복구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고 농축산 경영자금에 대한 이자 감면과 상한 연기 등의 조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신뢰를 받은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함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상황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현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한길 대표님께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부가 재해 복구비도 지원을 하고 또 이제 특별 재난 지역도 선포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그 복구 상황이라든지 또 피해 농가가 다시 이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복구를 잘 끝내야 될 텐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뭘까, 어떤 것을 좀 정부가 챙겨주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가뭄이 심했는데 총리님과 만남이 이렇게 성사되니 어제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농업, 농촌,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오늘 목요 대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번 수해는 비도 많이 내렸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을 희생시켜가며 무분별하게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또다시 우리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해지고 부족하지만 바로 정부가 대책이 발표되었고 또 총리께서 현장에 오시어 수혜자들을 위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농가는 소 10마리를 잃고 받은 보상이 800만원이 전부라고 하소연합니다. 합당한 보상이 요구되고요. 현재 농업 생산 시설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한 60% 정도 복구되었답니다. 수해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총리 산하에 조사위를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무엇보다도 현실성 있는 피해 보상이 관건입니다. 각종 재해 대책법을 개정해야 하기도 하고요.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복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와 복구 지원도 더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 잃고 집 잃고 애지중지한 농사 망친 수재민들을 정부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하루빨리 복구하고 보상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 그래도 60% 정도가 복구가 되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이제 돼지나 다른 축산 이물은 아마 보험이 좀 농민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이 소는 거의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소를 키우더라도 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는 잘 안 죽으니까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런데 이제 지원금은 이제 다른 이 돼지나 다른 축산물에 비해서 소라고 해서 특별히 비율이 높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험은 안 들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를 키우는 축산인이 고통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이 가축은 몰라도 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달리 우리가 제도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정부 내에서 그 문제는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하태식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 때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을 지정하고 또 재보상 기준을 상향해서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그래도 좀 이게 효과가 있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최근 이제 우리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장마, 이제 홍수 등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또 신속하고 섬세하게 이렇게 대처를 해서 저희들 축산 농가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재해 보상 기준에 우리 돼지, 다른 몇 개 축종은 그 보상 기준이 상향이 되어서 농가에 큰 보탬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우와 낙농의 경우 보상 기준이 이제 상향되지 않아 그대로 있어서 한우하고 낙농은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상향 검토를 또 해주시고 또 한우가 특별 대책을 했으면은 정부에서도 특별 대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 우리 재해를 치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한돈 돼지 같은 경우에 10월 8일 날 화천에서 ASF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한돈 농가에서 큰 재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우리 농식부 장관도 계시지만 저희들은 농가들은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게 이번에 AS 발생 요인을 보면은 감염 원인이 야생 멧돼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감축 대책이 필요하고요. 지금 현재 그 환경부에서 설치하고 있는 울타리 이런 지원 사업도 조금 더 튼실하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해서 우리가 멧돼지를 완전하게 퇴치를 못한다면은 멧돼지하고 집돼지가 공존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멧돼지에 대한 철두철미한 방어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농가들은 거기에 따라 방역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ASF를 건전을 시키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멧돼지를 그렇게 감축하지 않으면은 이 멧돼지가 정식을 하고 또 남하를 하면은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한돈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ASF 감염원인 멧돼지 절감 대책에 대해서 총리께서 한 번 더 우리 정부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과감하게 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농가들도 열심히 방역에 솔선수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전에 제가 포천 지역에 그 ASF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작년에 그 ASF 때문에 다 살처분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입식을 못하고 계속 계신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또 재입식을 해도 될 정도의 그 여건을 만든 이 축산인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제 ASF가 두 건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재입식을 좀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서 재입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농림부와 또 환경부에서 울타리는 이제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있고 또 이 방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확산이 안 되면 그러면은 좀 재입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호김 회장님, 예, 많은 농업인들이 금년과 같은 자연재해 대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꾸준히 개선을 해왔죠. 근데 아마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또 뭘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촌에서 총리님 만나러 간다니까 출세했다는 말과 함께 정말 총리 만나면 많은 말들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예. 이 정도 총리님 만나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재보험법에 아까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냉해 그리고 긴 장마 그리고 태풍 이런 기후위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사실 농업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을 들었는데 이번에 보험 보상률이 80%에서 50%로 낮춰졌습니다. 보험사의 수용률이 낮다고 농민들한테 전가시키는 건 아주 큰 문제고 사실 바로 보면 80%로 다시 환원하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지급도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그 피해 정산의 문제, 방식의 문제, 또 지역 할증률이 문제, 대상 품목이 문제 이런 것들이나 보장제도의 확대 부분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총리님 말씀대로 보험법이 2001년도에 이렇게 돼서 다시 많이 이렇게 내용들도 추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연재해가 올해만 절대 아닐 거라는 예상을 모두 합니다. 그래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면서 아까 현장에도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식량 주권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고 말씀 총리님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전쟁에 나간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잘 닦인 무기를 줘야 되는 게 이 보험법 말고 재대책법 67년에 제한 재대책법을 아까처럼 개정하는 문제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보장법 제정을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하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모두가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소득 안정망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 총리님 만난다니까 이런 말 꼭 전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농촌에서 자랐죠. 근데 그 소득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사실 그 농촌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평화롭고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근데 이제 소득이 너무 낮으면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도시로 떠난 우리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좀 좁혀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대 농업인들은 뭐 상당히 그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하던데요. 아무튼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도시 집중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이 농촌 지역에 시군이 그 소멸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그러면 농업을 제대로 잘 챙기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소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김인년 회장님 말이죠. 정부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민들이 빚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빚에 대해서 금리도 인하하고 또 자금도 좀 더 지원하는 등 그런 노력을 했죠. 그걸 이제 금융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효과가 어떠했는지 또 개선해야 될 점 무엇인지 금융 쪽 농업인들에 대한 금융 쪽에 대해서 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먼저 농업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생생한 그 농업 현장을 함께 고민하고자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정부에서 지난 그 8월 10일부터 주요 그 정책 자금 금리 인하와 또 그 상한 유예를 그 추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 경영 자금 등 정책 자금의 대출 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0.1% 정도 인하하여서 그 농업인의 그 이자 부담을 많이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그 시설 자금이나 그 영농 그 후계 그 시설 자금 같은 이런 자금들에 대해서도 1년간 그 상한을 유예시키는 그런 조치를 시행해서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그런 보탬이 되었다는 그런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래 그 정부에서 그 농림수산업자 그 보전기금을 1,000억 원을 그 출연을 하여서 그 많은 농가들이 그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사실 총리님께서도 걱정해 주시고 많은 단체장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래는 이 코로나19나 또 유난히 그 기상재해가 심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기로 인해서 농가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농심부 출연을 대폭 더 좀 높여서 우리 그 농가 경영에 더욱 어려워진 부분들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잘 해서 너무 저는 무리한 부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3천억 원 정도 이상을 늘려주시면 어떨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공급과 기금의 그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는 만큼 우리 우리 농업인들이 안정성을 찾는데 크게 보탬이 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와 그 상한 유예 연장 여부로 시장의 여건과 또 농업 환경을 고려하여서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그 농가들이 희망을 안고 마음 놓고 생산에 몰두할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리 정책 자금은 농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좀 기금의 규모를 좀 키워달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예, 그래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문삼 대표님, 그 금년에 이제 태풍이 오고 또 집중호우가 와서 사실은 그 섬진강 댐이 이 뚝이 무너졌잖아요. 예, 섬진강에 뚝이 무너졌거든요. 댐은 안 무너졌지만은. 그리고 이제 용담댐이나 몇 개 댐에서 방류량을 늘려가지고 이제 하류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봤다. 농업인들도 그렇고 다른 침수 피해를 봤다. 그래서 걱정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수지나 수리시설, 이게 사실은 농업에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정부는 이제 저수지나 수리시설을 제때 필요하면은 이제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 왔는데, 금년처럼 이렇게 뭐 태풍이 몇 개 오고 막 그냥 그 집중호우가 오면 이거 괜찮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수지라든지 수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라고 하지만 농업인들은 기후 위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농업 현실에서 그 장마나 지금 우리 집중호우로 인해서 금년도에 한 3만
200m 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도 되고 또한 일부 마을은 제방이 무너져서 아까 총리님이 말씀한 대로 농촌 마을의 통째로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저수지가 실제 기준인 200년 정도의 기준에 미달하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할 곳이 한 785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년 이상 노후화된 이 저수지가 상당수가 집중호우에 의해 범람하거나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노후시설을 재보수하고 상습 침수 지역의 농경지를 대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대책이 반드시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연재해의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용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확보하는 것은 농업 생산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하고 꼭 적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물 관리가 시행되면서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환경용수보다는 농업용수의 공급이 우선순위가 낮아질 거 아니냐 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매우 높은 게 현실입니다.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 총리님도 말씀한 것처럼 농업 생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수리 시설은 과거 수해 지역의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법 판례에 따른 관리 수행권을 인정도 받아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금처럼 500만 톤 이상의 환경부에서 한 49군데 정도를 관리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금처럼 농어촌공사가 반드시 체계적으로 일원화돼서 운영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기상이변으로부터 피해를 줄이는 것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수지 관리는 농업에 있어서는 우리의 물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저수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식량 안보를 지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후 수리 시설을 개설하고 안정적으로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총리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 저수지 관리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지원, 그다음에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래된 저수지를 비롯해서 하여튼 농업용수에 차질이 없도록 저수지나 수리시설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박흥식 회장님. 예. 이제 올해는 이제 일기가 안 좋아가지고 작황이 지금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벼가 넘어진 놈, 또 요새는 이제 가물어가지고 배추가 좀 현찮은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크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요 농산물의 생산이 감소될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일단 통계청에서 나온 이 벼 수확량 감소는 좀 미미하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제 탈곡을 하면서 저도 지금 저번 주에 내려가서 지역 어른들, 좀 소농가들 거 나락을 좀 벼주는데 좀 못 보겁지다요. 이 탈곡을 해서 끝났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오고 톤백 하나씩 없어지니까 오히려 이제 기계 빈 자리를 이렇게 들춰보면서 나락이 새냐고 이런 걸 하는데 전반적으로 수해 지역은 유난히도 저희 집 앞에가 이제 수해 지역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게 너무 허퉁하고 이런 부분이 다행히 이제 농림부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쌀값은 올라가고 22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내는 가격은 한 8만 원대, 18만 원대, 그래서 갭이 한 4만 원 정도 나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공매국을 좀 방출할 수밖에 없는 자꾸 쌀값이 상상되니까 아마 지금 현재 장관님의 어려움이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공매국 반출은 좀 자제하고 있고 그래서 시중 쌀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보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유통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현재 농협들이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매입 가격을 높인다든가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 전에 좀 몇 분들이 지금 논의를 하면서 이런 때 좀 특별 재난, 코로나 말고 특별 재난 기금을 좀 정부가 주면 도와 지자체가 이 정말 이 쌀 감소된 부분에 대한 쌀값을 떠나서 소득이 오히려 참 이게 아이러니가 배추값이 비싼데 농민들은 울상이고 쌀값이 올라가도 울상인 것은 생산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대신에 농민들은 더욱더 또 서럽고 또 아픔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쌀농가라든가 밭작물 올해 이 병충해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주위 분들이 고추 같은 경우도 한 번 따고 두 번 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따고 이 병 때문에 다 뽑아가지고 아마 배추 올 하반기 배추값도 똥꿈되지 않나 걱정입니다. 다 배추로 그나마 그거라도 소득을 해보려고 배추를 심는데 어찌됐든 재난과 관련된 농민들한테 소득 감소 부분에 대한 특별 재난 기금을 오히려 이 기후위기에 나타났던 부분에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뭐 4차 추경까지 했지만 실제 농업 부분은 굉장히 미비했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오히려 재난에 대한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한 기금을 좀 정부가 좀 측면으로 지원한다면 그나마나 좀 유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뭐 어찌됐든 그래도 쌀 문제는 농식품부 장관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서 그나마 좀 유지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소득 감소 부분은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 총리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작황이 부진한 게 결국은 이제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생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걱정이시죠. 예? 그 우리 저 김재열 수석부회장님, 이제 봄철의 냉해 그리고 또 여름의 집중호우 또 가을의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뭐 하늘만 쳐다봐야 될지 어쩔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은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빈도,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업 분야의 피해도 매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만 해도 연초부터 이상저온으로 동해 피해를 시작해서 유례 없이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농가 경영 불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연재난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 보전을 통해 영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안정망을 확충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재지변이라고는 하나 농촌 지역의 열악한 기반 시설이 피해를 키워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일 내에 수리, 배수 시설 등 생산 기반뿐만 아니라 정주 기반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투자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분야 피해는 비단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만은 아닐 것입니다. 급격한 기후 환경 변화는 농작물 생육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비롯해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농업 생산 활동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생육 환경 여건 변화 속에서 농업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농법 개량을 위한 R&D 투자 지원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런 이 자연 재해와도 어떻게 보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선진화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예.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이제 우리 농림식품부 장관님께서 와 계신데 아마 여러분들의 대표분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농식부 장관님 들은 말씀 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장관님은 조금 시간을 더 쓰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먼저 재해와 관련된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에 그 재해 대책비, 농약대 대파대를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총리님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거의 100% 수준까지 농약대 대파대가 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과체류 같은 경우에는 707만 원이던 것이 이번에 그 88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실거래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리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옥임 대표님 말씀해 주신 재해보험.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해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재해보험 평가사들이 빨리 가서 평가를 해드려라. 평가가 끝나고 나야 떨어진 낙과를 다 치울 수가 있고, 그리고 농장주들이 발을 뻗고 잔다고 그러더라. 하루라도 빨리 가라. 그래서 그 태풍이 오기 전날부터 대기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바로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우리 보장 수준하고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있고요. 과거에 80% 보장하던 것을 왜 50%, 70%, 그러니까 과거에 손해가 적었던 분들은 70%까지 해주는데 손해가 많이 발생한 분들은 50%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2019년에 정부가 보험료 지원, 재보험료 지원, 관리비 해서 한 7천억을 재보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으로 나간 게 한 9천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품목별로 또 재해가 많이 몇 년간 계속 발생한 농가, 이런 농가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다 편중돼서 간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많은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보험료율이 사과 농가 같으면 1헥타만 해도 8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800만 원 중에 실제로 그 농가가 내는 거는 한 10%에서 15%, 나머지는 정부하고 지자체가 다 대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담이 됩니다.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 보험료율하고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많은 농가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한 40% 정도 됩니다. 좀 더 많은 농가들이 재해로부터 좀 이렇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계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한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고쳐가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부는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계 문제는 사실 법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법 제정의 문제, 개정의 문제까지 더 넓게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수지 문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저하고 우리 이 참모들이 한 이틀간 잠을 1시간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의 이 농업용 저수지 하나가 사면이 무너졌습니다. 사면이 무너졌다는 것은 뚝 제방에 있는 흙이 쭉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근데 물은 거의 홍수위까지 다 차갑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용 저수지에는 수문이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확 빼야 되는데 확 뺄 수 있는 수문이 없습니다. 오래된 저수지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평상시에 물이 조금씩 나오는 복통이라는 조그만한 이 구멍 외에는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홍수위를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 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넘어가는 여수토라는 게 있습니다. 댐 부분에 전체 이 제방 중에 물 넘어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깼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전체로 원류하면 흑질 수준이니까 댐이 무너지니까 이 물이 본래 넘어가는 지점의 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포크레인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몇 미터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러면 제가 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1미터 전체를 깨는 건 아니고요. 1미터를 깨면 홍수위보다 이렇게 낮게 되고 그걸 2번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하고 난 뒤에 내년에는 다는 못 하더라도 숨은 다는 작업을 좀 하자. 그래서 지금 농촌공사가 갖고 관리하는 저수지가 3,400개가 되는데요. 대부분 큽니다. 그 중에서 수문이 있는 게 한 360개밖에 안 됩니다. 3,000개는 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니까 이게 뭐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 수문 다는 작업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농업용 저수지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ICT 기술을 적용해서 그 누수를 탐지하고 하는 그런 작업을 이게 뉴딜에 들어가 있는 작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전반적인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재해에 좀 강한 품종, 이번에 벼도 보면 경북에 가면 뭐가 좋다, 도복이 잘 안 된다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재해에 강한 품종 개발 조금 더 서두르도록 하고요. 농장 단위로 기상정보를 지금 26개 시군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이걸 전국적으로 다 주도록 앞으로 시설을 좀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이따 또 끝나고 말씀을 따로 들어도 되니까 진행상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풍수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까 하는 논의를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식량 안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수요가 내수가 이제 침체 상태 아닙니까? 그래도 또 이 농림식품부에서는 이제 그 농림축산물 소비를 좀 늘리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해왔죠.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앞으로도 행정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하태식 회장님께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그 농축산물의 그 소비 진작 그리고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번 추석에 한해서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을 원래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이제 그 올렸지 않습니까?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예. 예, 지금 우리 코로나에 따라서 이제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정부에서 청탁 금지 한시적으로 금액 상향으로 이번 추석에 우리 농수산 농가들은 판매가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는 도움이 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농가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나 이제 또 지금 현재 FTA 등 이제 시장이 개방화돼 가지고 수입 농축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비가 원가가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 가중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발판을 삼아서 이번에 시행했던 농축산물에 대한 선물에 대한 가액 상향 조정을 앞으로 연중에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우리 농축산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가 입장에서 아무쪼록 우리 총리께서 또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셔서
우리 농가들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농가들의 현안 문제, 애로사항이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그 선물 가액은 우리 농수산 농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좀 도움이 됐네요. 예, 많이. 근데 사실은 정부에서는 또 일각에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의 후퇴가 아니냐,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조마조마해가면서 이제 그걸 결심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께서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이 힘든데 좀 힘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다행인데 이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우리 김영수 장관님이 좀 싸움을 많이 하시면 혹시 효과가 있으려나. 예. 그 우리 정한길 대표님,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식량 안보가 혹시 이게 세계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코로나19로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농산물 주요 수출국들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곡간문을 걸어 잠갔죠.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1.7%이니 나머지 1,600만 톤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교역이 중단되면은 정말 큰 일이 납니다. 그리고 GMO 농산물 900만 톤 수입하는 세계 1위인 나라죠. 1인당 45kg 정도 소비하고 있고요. 위기를 기회로 삼고 대책을 마련하는 저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주식인 밀은 1인당 32kg나 소비하는데 그동안 민간 진영에서 30년간 노력해도 자급률이 0.8%입니다. 11월에 정부가 밀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한다니 늦었지만 다행한 일입니다. 문제는 내용을 잘 담을지 걱정도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품목별 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국가가 되었든 간에 농민이 되었든 간에 국민이 되었든 간에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MO 완전 표시제를 실시해서 소비자들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농민 몫을 또 찾고 또 국민들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발맞추어 탈탄소 농업, 또 생태, 환경, 생명 농업을 실천해서 식량 주권을 확보하고 그리고 국가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님, 농민은 생명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환경 지킴이입니다.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선진국처럼 수준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WTO 개도국 지위 정부가 작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해 당사자인 농민과 협의 없이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진국 수준의 어떤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GMO 곡물이 900만 톤이나 수입이 됩니까? 네. 그럼 이것은 그 식용입니까? 아니면은 사료용입니까? 거의 뭐 하여튼 이렇게 섞여도 결국 동물 먹이로 들어가서 사람이 먹기 사람한테 때문에 오는 거죠. 예. 거기서. 문제는 이제 표시를 못 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이네요. 900만 톤이면은 전체 우리가 농산물은 GMO가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건 다 GMO 식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식약처 소관이 되다 보니까 농식품부가 그런 사업들까지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 전체 우리 곡물 수입이 한 3천만 톤 됩니까? 전체 그 소비량
1,200만 톤 되고요. 그 중에서 수입하는 게 한 1,600만 톤, 700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900만 톤이나 돼요? 어휴. 그 대부분 사료용입니다. 예, 사료용. 그렇죠, 아무래도. 예. 전에 GMO 콩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식용으로는 안 들어나요. 시험 안 들어오고. 예. 자, 우리 고문삼 대표님.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 뭐 다 취소됐죠. 모임도 취소됐죠. 학교 급식이 중단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이제 꽃을 좀 생활화하자. 그리고 학교 급식 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등교 못하는 아이들한테 보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계에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 국내에서 학교든 자치단체든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창기 졸업 시즌부터 이제 이 코로나가 확대되면서 이제 행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꽃수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줄었었는데 어차피 지금 캠페인이라든가 선물 꾸러미 이런 행사가 좀 대대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소비 촉진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훼 농가들이나 저희 농가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국민들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좀 만족하진 않지만 정부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준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 여파로 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건강한 먹거리와 식량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적실히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뭐 GMO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식품에 너무 귀늘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핵가족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맞벌이가 늘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밥상머리 그런 교육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 생각은 평생 영향을 가져온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와 건강한 습관을 배우는 교육은 공교육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장관님 나와 계시지만 농림식품부나 교육부, 지자체 저희들이 그 사회치 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학생 사회치 청소년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육성하는 본부처럼 농업교육을 실행하는 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반드시 저희들은 필요하고 적극적인 정책도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금식도 국내 농산물로 수요를 확대하는 방법도 좋고 또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앞으로 국산 농산물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데도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확실히 그 신토부리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흥식 의장님. 예. 이제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농축산물의 판매 그리고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실 텐데 혹시 뭐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일단 뭐 총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어떤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인사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타난 농산물에 대한 앞서 총리님께서 얘기했던 식량 안보 문제 그리고 농산물의 공급 문제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요. 다행히 정부 정책이 이제 먹거리 지금 푸드플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먹거리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 정책에 지금 생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 부분이라든가 유통 문제가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나락값 문제가 유통에서 나타난 차이가 있듯이 농산물의 등락폭이 배추가 한 포기당 10,000원이 가도 농민들은 소득과 관계없고 그리고 소비자는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제도가 결국에 유통의 문제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락시장에서는 도배 범인으로서 많은 중소농을 위해서 역할을 했지만 결국에 지금은 그 역할이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도매인제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단체마다 입장도 다르고 또 우리 교수님들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역할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총리님이 이 문제를 직접 나서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가 지금 돈을 들여서 농안기금이 한 4천억 정도 아마 농안기금을 좀 대출하고 정부 기금에서 한 1조 한 400억 공사를 지금 가락시장에 신축공사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신축공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남이나 제주 같은 경우는 공영 도매시장을 가락통시장에 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도마다 이 공영 도매시장을 지금 가락시장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시장 도매인제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할 참 입장 표명하기가 참 난감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직접 좀 챙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양성들, 이 어떤 유통에 대한 다양성들을 좀 총리님이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얘기했던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한 등락폭의 문제는 결국에 공공수급제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 기초농산물, 추가해서 한 15가지에서 20가지에 대한 기초농산물에 대해서 일정 공공수급제로 국가가 일정 매입을 해서 농민에게는 계약재배로 좀 소득이 안정화되고 소비자들한테는 좀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코로나가 주는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건 좀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 총리님께서 좀 챙기고 물론 우리 장관님께서도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좀 더 이건 예산이 따르는 문제고 제도적으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님이 직접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유통 개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농업 그러면 그냥 생산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통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그 좀 계약 재배를 하는 등 공공 수급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우리 김인년 회장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농업인들 당연히 어려우시죠. 그렇지만은 그 저소득층 등 그 평소에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의 먹거리 공급이 걱정이 되는데 그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상생하면 좋잖아요. 네. 그 어떤 방법으로 상생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10월 16일은 유엔 식량 농업 기구가 정한 그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올해 식량의 날 그 주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 취약계층을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은 매우 중요한 하드라고도 들었거든요. 이처럼 우리도 작년에 우리 농민단체들이 국회를 찾아다니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필요성과 그리고 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많이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렵사리 다행히도 국회 예산이 통과되어서 올해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혜택은 아직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19,000 정도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전체적인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확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해서 대통령께서도 그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그 제철 과일 소비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이 과일 급식도 일부 학교에서만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아직까지는 시행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과수 농가의 안정성 수요처 그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수요처 확보를 통해서 경영 안정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제철 과일을 보급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인 팔로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제철 과일을 보급함으로써 정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좋은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도 많이 관심 주셨으면 하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임산 부끄러미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만 명 정도가 그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수요 확대를 많이 좀 신경 써주심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그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이 꾸러미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정말 정부가 국민, 임산부, 소아계층, 우리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직접 지키는 그런 정부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들어봐도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니까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을 함께 해보시죠. 우리 국민이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이 널리 확대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꼭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우리 김호김 회장님, 이제 농사할 사람이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 인력이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이렇게 인력 문제 때문에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 또 뭐 이거 그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호김 회장님한테 뭐 방법을 물어보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그래도 아이디어 머리를 있으시면. 맞대야죠. 예. 많이 아마 우리 장관님 돈 재정이 문제면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할 건데 이건 사람이 문제여서 지금 뭐 총리님도 현장에 가보셨는데 진짜 고령화된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러면서 뭐 읍면의 소멸은 다 많이 진짜 가시화된 것 같은 느낌이 더 불안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외국 인력이 못 들어오면서 사실은 불법으로 연결된 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건 사실 인건비 상승으로까지 와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으로 바로 옵니다. 그래서 고민했는데 이게 뭐 저는 어떤 그런 거를 고민했는데 이제 육아나 관광 비자로 오신 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이제 그런 이렇게 일을 해도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방안이 하나 고민이 됩니다. 합법적으로 절대 불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없애는 부분으로 하나 되고 다 고민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실업률이 높은 이런 실업자분들을 그리고 예비 청년 귀농귀촌 하시는 청년이나 이게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아마 체계들은 많이 마련할 건데 사실 문제는 뭐 말처럼 쉽지 않은 건
우리 농촌의 농사일이 3대 업종에 딱 속하는 거고 사실 농민 입장에선 보면 이렇게 노동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맞닥뜨려지면서 사실 실업 되신 분들이 지원해서 가는 부분이라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올 수 없는 상황들은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고 그 실업률 부분이랑 해서 좀 고민을 우리도 더 하겠습니다만 많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되면서 사실 여성 농민이나 농민들한테 농업 노동이 더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성 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이 시범 실시됐는데 제가 알기로 원래 이게 예산이 책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농업 노동을 많이 전담하고 정말 농촌을 지키는 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시스템이 정말 정착될 수 있는 거에 많이 애써주시고 꼭 시범 실시 사업이나 예산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참 이게 이제 이 일손이 없으니까 그리고 농촌에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그 노동을 하시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근데 그 논밭은 정 급하면은 뭐 좀 묵히는 수도 있는데 이제 오히려 축산 이런 데는 그렇다고 다 굶겨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현장은 잘 모르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저도 어릴 때 이제 농업을 해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참 걱정이 많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렵니까? 예. 이 문제가 단순하게 지금 인력 문제가 아니라요. 농촌이 지금 소멸되고 있는 소멸도시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인력은 부족하는데 지금 이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지금이니까 그나마 인력이 좀 오지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자기 나라도 이제 경제성장이 되면 올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국으로 안 나가듯이 그 나라 또 노동자들도 우리나라까지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게 나는 곧 올 거라. 그러면 우리 내국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에 대한 이 인력 문제인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농촌으로 유입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인력도 보강이 되지만 또 삶도 그들의 삶도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정책이 이게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건 총리실에서 특단의 저희 고 박영수 서울시장님 이 서울시장님 만나서 저희가 그런 얘기 제안을 했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서울시에서 지금 실직된 사람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걸 우리 좀 지자체하고 연결을 해보자니까 너무 좋아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고인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각 대도시와 그리고 노동의 현장과 그 다음에 지자체하고 연결해서 그들이 현장으로 내려와서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자기 삶이 새롭게 농촌에서 유지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큰 틀에서 만들어 간다면 그나마라도 좀 대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논의 구조의 틀을 좀 만들어서 정말 농촌이 저는 지금 현재 뭐 심는 것은 어떻게 기계로 심지만 수확할 때 사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귀농 귀촌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이제 귀농 귀촌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주장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귀농 귀촌 인구가 확 늘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는 참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같이들 고민하기로 하고요. 우리 김재열 회장님, 네. 이제 최근에 농촌 주민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 이제 농지에다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거 이런 게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때요? 그래 그 농지에다가 저 태양광 이런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들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지역의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농업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적 측면에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다양한 혜택,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농촌 현장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을 중심으로 비롯한 농촌 지역 주민의 신규 소득 창출과 화석연료 및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제 전환을 위한 대체제 발굴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인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기 설치로 인해 산림, 농지 훼손으로 인한 토양 침식과 유실, 경관 파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대 국회부터 계속해서 농지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꾸준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 각종 불확실성 확대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선 우선 우량농지 확보, 보존이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농지 규제 완화는 자칫 식량 안보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농업진흥지역 보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산림 및 비진흥지역 농지의 형질 변경을 통해 설치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와 관련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농촌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농촌 공간 계획 수립 후 이를 바탕으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이제 아마 에너지가 꼭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너무 서두르는 것보다는 환경과도 잘 조화를 시키고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용호 회장님 다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제 결국은 코로나는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긴 끝납니다. 언제 끝나냐, 우리가 이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치료제는 뭐 금년 연말이나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백신이 나오면 이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지금 요새 독감 예방 접종 맞는 거하고 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백신이 나오면. 근데 그 백신이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뭐 빠르면 내년 봄 아니면은 이 중반에는 나올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도 내년 연말까지는 나올 걸로 봐요. 그래서 앞으로 한 6개월 정도가 우리가 잘 코로나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상황, 그때 이 농업이나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에 혹시 농업인으로서 바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총리님, 우리 여기까지 우리 여러 단체장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러면 첫째는 예산일 겁니다. 이 예산 중에도 아마 우리 농업인, 축산인, 또 수산인 모든 분들의 생각과 같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합니다. 농업 예산을 최소 3%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확보에 인색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힘있게
한국판 누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누딜의 중심이 돼야 할 우리 농업 농촌 분야의 누딜 추진 방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즉 농어촌에 대한 누딜의 방향 없이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사회가 실현될 것인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농어촌에 대한 누딜 정책을 필두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농어촌에 대한 누딜이 정부의 비전 안에 반드시 담겨져야 할 바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농림부 장관님의 힘만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의 변화를 이끌게 될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선택형 직불제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올해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를 거울 삼아 농업 재해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으면 하고 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바쁜 국정 업무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 내주신 총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일 간담회에서 나온 건강한 논의들이 현장에서 아름다운 싹을 틔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한 대표자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정부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재부에다가 그 금년에는 좀 3%를 좀 채워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들은 아니 뭐 저 코로나 핑계도 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3%는 안 되지만 이게 농민 1인당 예산은 오히려 그 줄지 않고 늘었습니다. 뭐 그렇게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를 할 텐데 농업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강력히 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제 저 장관님 차례인데요. 사실은 장관님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게 이제 좀 말씀 좀 듣고 좀 챙기시라고 그랬는데 뭐 장관님하고는 한 편이시고 저는 그냥 그런지 저한테는 좀 떠넘기고 장관님은 좀 쉬운 것만 좀 하시라고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좀 그러네요. 예. 아무튼 다양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 중인지 또 오늘 회의를 함께 이렇게 간담회에 참석하신 소감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력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고 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식량 안보와 관련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우리 농업에서 인력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때가 봄입니다. 봄. 5월, 6월 그때고 두 번째가 이제 수확철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이 지속적으로 시군별로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건비가 약 한 남자 노임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 정도 오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성 인건비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덜 오르는 데도 있고 더 오르는 데도 있고. 근데 필요 인력을 어떻게 이제 충당을 하느냐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또 해서 응급 조치라도 하려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비자, 외국인 노동자 문제 말씀 주셨는데 정부도 사실은 방문 비자로 오신 분들, F1 비자로 오신 분들을
농업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신청도 받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체류 기간이 만기가 된 H9 비자, 고용허가제 비자를 갖고 들어오신 분들도 농업 쪽에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청을 받았는데 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 박홍식 회장님이 말씀하신 앞으로 내국인을 활용하는 방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했던 그 정책을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단체들도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영원히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는 농업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건전한 직업, 직장으로서 농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그 농업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식량 안보입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곡물이 부족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제 이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상당 기간 이 식량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은 또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일부 국가들의 수출 제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는 그럼 가장 급한 게 뭐냐? 국민 1인당 곡물을 1년에 110kg를 소비합니다. 근데 그 중에 60kg는 쌀이고 32kg는 밀이고 6kg가 콩입니다. 거의 세 개 품목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쌀은 작업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작업 기반을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밀은 지금 당장은 생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품질 좋은 밀을 생산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냥 생산하라고 그러면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밀을 생산하는 것은 종자부터 재배 방법까지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2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문 단지를 지정하고 실제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좋은 밀이 어떻게 유통될 거냐라는 것은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콩의 경우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김제에서 생산되는 콩의 생산성하고 다른 지역의 생산성이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뭐 2배가 차이 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그 보급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콩은 거의 다 전량 수매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밀도 물론 수매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홍식 회장님 그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 말씀을 하셨는데 쌀, 밀, 콩은 공공비축 품목으로 들어가서 올해도 국무회의에서 비축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생산이나 유통 같은 것을 봐서 적절한 양을 계속 공공비축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체에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단체장님들 자주 뵙지 못했는데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또 경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국무조정실에 문승욱 2차장님이 지금 1시간 반 동안 경청을 하셨는데 그래도 한 말씀 좀 하시죠. 예, 국무조정실의 국무 2차장입니다. 문승욱입니다. 오늘 그 사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농림부 장관님께서 또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또 정부의 입장도 말씀을 주시고 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농림부만의 업무는 아니고
우리 농업을 키우는 것은 정부 전체에서 함께 도와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력 문제도 고용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좀 개편도 해줘야 되고,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과기정통부라든지, 또 아까 태양광 문제는 또 산업부에서 같이 농업의 입장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주고, 그 농촌과 또 농민과 해당 산업이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농촌에서 또 비수도권에 많이 또 농업을 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좀 농업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아까 예산도 2.2%밖에 확보가 안 됐다 말씀을 주셨습니다면은 저희 총리님이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농촌 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챙기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국무조정실도 그 농업이 다른 분야와 함께 또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미래지향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잘 조정해서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늘 행사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일 농협 분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중계 중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도 이제 과학 영농, 산업화로 젊은 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농장 관리 자동화 AI 기술 적용하고 매년 영농 기술 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최초 최후의 산업이다. 시설 투자와 효과적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분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정부를 믿고 코로나를 딛고 앞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격려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멀리 오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참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힘든데도 잘 이겨내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들은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또 농업 농촌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장기화에 대비해서 농축산물의 소비 활성화, 그리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사업 등 지원을 좀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인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을 하시는 만큼 여러분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는 자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의 방역 조치로 인해서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지쳐 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상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농업인 단체 대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자연재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땀과 노력으로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시지만 그래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인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2차 목요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